안녕하세요. 127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준호 연구위원님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산성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아시아 생산성 기구 APO에서 또 10년간 근무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오신 김준호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뭐 효율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과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김준호 위원님께서 이제 APO에 계시면서 다양한 이런 생산성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접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 마이스 기업에서는 지금 뭐 디지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생산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현재 우리 마이스 기업들도 만약에 서비스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김준호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호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면서 오늘 뭐 우선 준비하신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생산성 관련 국제 업무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 했고, 그다음에 컨벤션 전문가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시아 생산성 기구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아시아 생산성 기구 국제기구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10년간 회원국 21개국 되는 회원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관련 리서치, 그다음에 기획 등을 경험하고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쪽 교류 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림대하고는 컨벤션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 무대에서 컨벤션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걸 토대로 제가 해외에서 경험 쌓고 듣고 보고 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컨벤션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번 강좌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이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서비스 생산성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혁신 전략을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생산성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성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 건지, 더불어서 제조업의 생산성하고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은 어떻게 또 비교가 되고 어떻게 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이스 업계에서 코로나로 2, 3년간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고 생산성이라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그걸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APO에 있고 하니까 APO라는 게 어떤 기관인지 도움될 만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O 하면은 아시안 프로덕티비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 합니다. 이거는 국제기구인데요. 정부 간 협력에 의해서 1961년, 작년이
60년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0주년 행사도 크게 했고, 어,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들도 개발하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하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기구가 설립된 취지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하에 6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공공기관, 서비스, 인더스트리, 아그리컬처 부문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21개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요. 주로 일본하고 한국도 창립 멤버가 됩니다. 1961년도에. 그래서 몇 나라가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최근에 2년 전에 가입한 터키까지 해서 피지까지 해서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재원은 각국의 그 분담금을 냅니다. 분담금을 통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1년에 연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APO가? 1년에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이요? 예, 150억 원 정도 돼서 그걸 통해서 운영비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원하고. 예, 전문가도 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는 또 생산성 본부가 있어서 여기하고 카운터 파트가 돼서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로 운영하는 것은 그 HRD 쪽, 그 생산성 관련 전문가 양성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하고, 그런 그 국가 간 협력 중재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멀티 컨트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그램, 러닝.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각국 그 니즈에 맞춘 그 개별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세 부류로 기초가 돼서 각 부문별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쪽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은 스마트한 아그리컬처, 농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공공, 이런 걸 통해서 그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그런 취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다섯 가지의 주요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생산성에 관련한 모든 그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촉매 역할, 두 번째는 촉매 역할인데 각국 그 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정책 지원자들한테 그 고위급 장관들이나 장차관들, 관련 분야의 장차관들한테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각국에 있는 생산성 본부의 발전, 그 강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관련 모든 정보를 다 총괄해서 그 공유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5가지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들은 연구조사니까 생산성 관련 데이터북이라든가 생산성 아웃룩, 그리고 그때 맞춰서 생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조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생산성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컨퍼런스라든가 워크숍, 트레이닝 코스, 세미나 등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2~3년 동안은 코로나로 직접 그 현지에 방문해서 교육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매주 한 번씩 해서 생산성 토크라는, 프로덕티비티 토크라는 강좌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세계 2,000명 생산성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산성 관련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생산성 툴, 혁신 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 머티리얼이라든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관련 여러 가지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드 커피로 출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소프트 카피로 전부 출판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간의 협력 지원들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APO가 저렇게 자체적인 행사를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컨벤션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 관심이 가는데 저런 컨퍼런스를 일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많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HRD 프로그램은 주로 회원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한 1년 연간 한 100개 과정 정도 운영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 뭐 주제에 따라서 한 5개 과정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이 APO 사무국에서 이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또 직접 운영하고 저는 주로 서비스 섹터 관련 부문에 대해서 매해마다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지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APO 이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에서 하든 뭐 일본에서 하건 PCO를 쓰나요? PCO는 안 쓰고 현지에서 현지 생산성본부 직원이 직접 PCO 역할을 합니다. 직접. 아까 온라인 아까 프로덕티비티 토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APO에서 직접 갖고 계시. 그렇습니다. 프로덕티비티 토크 같은 경우는 전부 온라인으로. 그래서 사무국에서 APO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주제도 선정하고 강사도 선정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 프로덕티비티 토크에 대한 비디오도 비디오로 다 저장이 돼 있어서 APO 홈페이지에 다 올려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멀티 컨트리 다국가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이거는 주로 5일간 일정으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로 하기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도 하고 또 뭐 믹스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들 주로 있고요. 전문가 파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비디오 디지털로 비디오 교재 그런 거를 개발해서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아닌데 2017년까지는 전시 환경 관련 전시도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덕트 인터내셔널 페어해서 각국 나라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 현지 뭐 전시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웹사이트로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쪽으로 가시면 지금까지 6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발행한 생산성 관련 주제의 서적들이 다 전부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회원이 아니어도 돼요?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참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서치하는 것도 있으니까 서비스 생산성이라는 치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뭐 레포트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비디오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꼭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피톡 프로덕트 토크에 대한 전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들으시면 하나하나 그것도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아시아 생산성 기구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동경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 지금
주로 일본이 주도가 돼서 운영하는 국제기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도 하고 본부도 일본에 둬서 하고 있습니다. 훗날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도 한번 유치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 무엇인지, 생산성 하면 특히 뭐 제조 생산하는 거 아닌가, 그거만 하는데 조금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성 하면 여러 가지로 그 해석도 할 수 있을 텐데, 넓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은 그 단순한 기술적인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의미에서 포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성은 이런 이 attitude of mind, 마음이 자세다. 어떻게 하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그러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게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회, 더 잘 사는 우리 각 개개인들, 그걸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하면 제조업에서 단순히 뭘 생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그 마인드 세트까지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본 스트럭처를 기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프로세스도 증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도 프로덕트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켓,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에 휴먼 캐피탈도 필요하고 교육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 레귤레이션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 원칙,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여러 가지 트랜스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바탕 위에서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품질을 높여간다. 그런 게 원칙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성취를 높이고 개선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시켜 나간다. 그렇게 일단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공식으로 한다면 분모 분자 형태로 해서 인풋 아웃풋인데요. 이것은 인풋 속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고 기계이고 공장이고 시스템이고 이런 걸 잘 투입해서 어떻게 그 효율성을 높인 가치 있는 밸류를 높이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도모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이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레이버 부분만 생각하면 노동 생산성이 되는 거고, 자본, 캐피탈 부분을 생각하면 캐피탈 프로덕티비티 되는 거고, 이걸 총 망라했을 때는 TFP라 해서 토탈 팩터 프로덕트에서 요 레이버 캐피탈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포괄적으로 했을 때 총 요소 생산성 해서 분석하고 비교하고 국가 간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풋에서는 아까 그 다음에 기계,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치 있게 활용하고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있어서 혁신도 일으키고 또 교육도 하고 면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기계에서는 TPM 관련, 그 다음에 머티리얼 쪽에서도 어떻게 잘 재고 관리라든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쓸 것인가, 이게 좀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생산성 툴이 다양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인풋을 넣어서 이 프로세스를 잘 활용해서 프로세스에서도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제로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아웃풋으로 고객 만족, 그리고 혁신적이고 그 고부가가치를 일으킨다, 서비스를 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제조업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 인풋 요소라든가 아웃풋 이것이 약간이 다를 뿐 그 서비스에서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특히 APO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혁신 툴들을 개발하고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 각국의 생산성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S 가이젠이라든가 ISO, 이거 식품 관련해서 뭐 하삽이라든가 QC, 퀄리티 컨트롤 쭉 토탈 퀄리티 컨트롤 쭉 있고요. DQM, DPM,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린 식시그마. 그다음에 한국에는 좀 아직 생소한 것 같은데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 엑셀런스 시스템. 요 두 부분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걸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 프로덕티비티, 요거는 그 APO가 친환경? 주체가 돼서, 예, 친환경이죠. APO가 주축이 돼서 생산을 하는데 환경을 배려한 제조를 해야 한다 해서 이것도 APO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CRM, 고객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CS, 그다음에 매저먼트, 이노 혁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생산성 향상 기법들, 그다음에 CSR, CSM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인풋 그리고 프로세스를 높이도록,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생산성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생산성에서의 우수성이 이게 꼭 지속되리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에서 얘기했듯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속적인 생산성 혁신은 계속 해야 된다. 이 불확실성이 세계에서는 그것이 계속 원칙이고요. 그래서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더 준비하는 자세로 전략도 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서스테너블 프로덕티비티라는 용어로 다시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해나가자, 그런 거죠. 다 아시다시피 코닥이 98년도까지만 해도 저기 종업원 수도 17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진 필름 쪽에서는 한 85%의 시장 점유율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업계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견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의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의 외부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인구 문제,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환경의 기후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 출현,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헬스 문제, 그리고 뉴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런 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ESG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모든 제조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그리고 관련 기구들과의 관련 스테이크 홀더 간의 통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단순히 제표가 높아졌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고, 기업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기업에서도 ESG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우리가 생산성이든 뭐든 무슨 업계에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기술들이 일어나는 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해서
지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모든 게 돼가지고 현재 스마트하게 자체적으로 기계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모든 센서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노미에서 자체적으로 다 자동으로. 판단하고 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도 생산성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나타난 기술들을 잠깐 보시면 AI라든가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터넷, 저기 IoT, 네. 복합된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로봇가 등장하면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요 피자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AI하고 병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제조업에도 3D 프린팅을 쓰지만은 이게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게 일반화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에 하이퍼루프 하게 되면은 아주 초고속 운송수단이 개발되는 거죠. 하이퍼루프. 그다음에 다 아시는 우버. 직접 차는 소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큰 비즈니스 연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B 숙박업에서는 A&B.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비클스.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값도 아주 싸지고 해서 모두 이걸 소유하게 되면서 앞으로 교육 시장도 이걸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교육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4 같은 경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면 일본에는 한 단계 높은 소사이어티 5.0으로 해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혁신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다 도입해서 현재의 소사이어티 5.0는 인간 중심의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걸 잘 활용해서 사회를 풍요롭게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넥티드 모든 게 연결된 3월과 3월 예 3월과 3월 이렇게 쭉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 개발인데 이거는 그 시티에 관련해서는 스마트 거버넌스라든가 스마트 에듀케이션, 스마트 헬스케어, 빌딩,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에너지, 시티즌 그다음에 스마트 홈 이런 게 관련된 것들이 전부 스마트 폼으로 앞으로는 나타나게 될 거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미 시작이 돼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해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도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팜 농업에서도 이런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다 최신 기계를 다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이 직업들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예견들을 하고 있는데요. 티처라든가 트래블 에이전트, 그다음에 뭐 도서 관련 북키퍼라든가 어카운트 재무회계사 같은 거, 또 통역 트랜슬레이터도 사라지고요. 예. 여기에는 기자. PCO라든가 PO는 포함이 안 될 걸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또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직업들도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 카운슬러라든가 그다음에 밈 에이전트라든가 빅데이터 닥터라든가 주로 클라우드 펀딩 스페셜리스트
미래 예견 스페셜리스트, 리크루터 이런 것들이 프라이버시 컨설턴트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내용을 기초를 토대로 해서 그럼 서비스 생산성은 어떻게 앞으로 올려나갈 건가? 우리 마이스 업계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제조하고 가장 다른 서비스업이 원칙, 특성 네 가지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형성, 그리고 생산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 재고 보관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 생산성의 공식은 뭐냐? 똑같이 생산성이니까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모에는 주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노동자가 됩니다. 노동자. 그리고 분자에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서 투입 부문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맨아워가 인풋이 돼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 건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 생산성에서는 하다 보면 인풋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 에디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난 밸류 에디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난 밸류 에디드 부분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높여가는 거고요. 분모를 줄여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increase value added, creating new service 분자도 높여가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요 분모를 줄이든가 분자를 높이든가 이렇게든가 그렇게 해가면서 생산성을 높여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요 프로세스 아까 임프루먼트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서 아까 난 밸류 에디드 부분이 있고 밸류 에디드 부분이 있는데 이 난 밸류 에디드 부분을 줄여가는 거죠. 저기 분모 쪽에 투입 쪽에. 그래서 전부 밸류 에디드 부분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 요 부분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거 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 이노베이션 혁신 툴이 나오는 거죠. 제거하고 컴바인하고 리어렌지하고 단순화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는 과정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혁신 툴들이 있는데요.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툴들 그거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엑셀런스 for 서비스 섹터, 그 다음에 ESG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날리지 매니지먼트 for 서비스 섹터 해서 그 다음에 린 매니지먼트, 식시그마 for 서비스 섹터,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ICT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다양한 인더스트리 4.0 테크놀로지, CRM, 그 다음에 CS 매니지먼트 요건데요. 이것도 각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엑셀런스를 서비스 섹터의 혁신 툴로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하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 또 서비스업에서 적용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PO에서는 이런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목인데요. 잠깐 보시면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이 매저먼트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CS 매저먼트 측정. 그 다음에 마켓 액세스, 서비스 섹터에서의 마켓 액세스. 그 다음에 ICT, 서비스 섹터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아까 말씀드린 날리지 매니지먼트 포 서비스 섹터 이게 실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린 어플리케이션 포 서비스 섹터. 그다음에 에코 투어리즘 앤 그린 투어리즘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마이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쪽 수요까지는 아직 없었는데요. 이 투어리즘 쪽은 에코 투어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는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보면 이제 그러니까 sustainability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혼용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가령 에코 투어리즘이나 그린 투어리즘은 예, 친환경 관광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친환경 관광을 통해서 음, 관광 자원이 좀 더 뭐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든지, 음. 이제 우리가 뭐 더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 오염 없이 뭐 어떤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다. 음. 그런 관점에서의 생산성으로 접근하는 건지, 그냥 에코 아, 투어리즘하고 그린 투어리즘만으로는 생산성을, 여행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랑은 관계가 별로 없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에코 네. 투어리즘을 할 그 것인가? 비즈니스화 할 것인가 그런 쪽이 접근입니다. 아, 서스테이너블의 의미가 아, 자원 보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외부 관광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음, 그다음에 환경 중심의 투어리즘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쪽이고 또 루럴 투어리즘 같은 것도 있죠. 루럴 투어리즘. 시골, 예, 예, 시골의 관광. 예. 한국에서도 뭐 시골 여러 가지 개발해서 농촌 하고 있는데 관광 요새 좀 있어요. 뭐 예.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네네네. 그런 것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모델 for hospitality industry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요것이 조금 관련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음, 서비스 퀄리티, 음,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 개인처리 이건 공유 결과물에 네. 대한 공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 섹터 트랜스포메이션 4.0 시대에 어떻게 서비스 섹터를 변화해 나갈 것인가 아, 그런 것도 저런,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16번, 서비스 16번이요. 퀄리티 앤, 예, 프로덕티비티 게인 쉐어링 같은 예, 거는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그쵸, 예, 그쵸. 개개인이 그냥 서비스를 했는데, 음, 사실 뭐 직원들끼리 내가 각자가 각자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누가 어떤 음, 식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사실 내가 간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플랫폼이 됐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음.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예, 예. 그거는 서비스 퀄리티가 그런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음, 프로덕티비티 개인 쉐어링 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여서 얻은 이익을 네.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아, 노사 간에 나눌 네, 것인가.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합니다. 아까 아, 말씀하신 거는 요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같이 음, 종업원들이 높일 것인가 쪽에 네, 들어갈 네,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서비스 섹터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이게 시대별로 자꾸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오브 서비스 이노베이션, 서비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주로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점 더 서비스로 갔다가 서비스도 네. 분야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테일 인더스트리를 위한 음, 서비스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다음에 음, 리스킬링 워크포스 인 서비스 섹터. 음, 이런 것들은 다 5일 과정으로 해서 음, 현지에 가서 강사 두세 명 같이 초빙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운영을 합니다. 5일간. 그럼 이거를 위원님 저희가 한국 생산성 본부한테 요청하나요? 만약에 춘천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있다. 예, 이런 예. 서비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음. 아, 이런 교육으로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내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프로세스는 저희가 그 아시아 생산성국 사무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개발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거 서비스 섹터 이 트랜스포메이션 인더 인더스트리 네, 해결 되면 이거에 대한 안내문을 프로젝트 노티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네, PN이라 그래서 그 안내문을 각국 생산성 본부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각국 생산성 본부에서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관련 아, 업계 쪽에 서비스 섹터면 서비스 섹터 쪽에 업계에 공유를 아, 합니다. 정부에도 아, 하고요. 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할 수도 교육생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참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원하면 네, 이거를 미리 정보를 알고 네, 홈페이지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하겠다. 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아, 정보가 그렇게 많이 그 노출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어, 거는 그런 거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있으면서 요 네, 관련 분야의 그 테마라든가 그런 건 전부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 사전에 연간 프로그램을 일단 받으면 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요거는 관심 있는 거다 해서
미리 누굴 사람을 추천 예정자로 해서 해놓으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에서의 퀄리티라든가 이노베이션을 항상 도모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NCSI 맞아요. 요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음. 커스터머 세티스팩 인덱스 해서 네. 포상도 하고 저기 평가 시스템도 마련하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퀄리티라든가 이노베이션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NCSI가 있고요. 이거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JCSI, 일본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CSISG 해가지고 이런 걸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쪽에 앞서가는 나라는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고 분야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섹터가 많이 있는데 주로 그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했던 거는 병원이라든가 은행, 호텔, 레스토랑, 그 다음에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유통, 리테일,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까지 투어리즘 좀 있었는데 아직은 없었는데 앞으로 요 서비스 섹터 쪽에 마이스도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해나갈 필요 있지 않나. 네. 그거는 우리들이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4.0 요거는 그 싱가포르에서 요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1.0이라 하면 툴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계로고, 그 다음에 2.0은 인터넷에서 의해서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3.0은 그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에서는 심리스, 즉 융합, 현대 그 인더스트리 4.0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융복합 서비스를 만들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4.0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프로덕트의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걸 참고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서비스 섹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들, 그리고 측정, 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각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이라든가 뭐 헬스라든가 그런 부문에 있어서를 위한 그 인적자원 개발, HRD 쪽, 그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향상 부문,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프로덕트 메소돌로지와 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 툴들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서비스 프로덕티비티 매뉴얼을 각 부문별로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이스 산업이 이번 3년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분야의 모든 산업들이 다 타격을 입었는데요. 뭐 외부 환경만을 탓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이스 산업이 이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생각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스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세계적으로 출현하면서 많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이스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그 챌린지 부분들이 빠른 그 기술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공유 경제, 그다음에 그 모든 이 경계가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위기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이스 업계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낮은데 마이스 산업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사실 비즈니스가 많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각 개개인이 워커들한테는 이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잡 리스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을 새로운 잡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일하는 방법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폼 하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들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잘 활용해 보자. 그리고 이 하이퍼 커넥트에 대해서 우리가 융붕합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극복을 해나가자. 극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걸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이스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제안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마이스 산업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객들이 니즈가 많이 변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맞춰나가자. 그러한 맞춰나가는 것은 다양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맞춰나가자, 서비스 만족을 해나가자.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들을 많이 창출해가고 하면서 마이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거고요. 그 중에는 서비스 모델 같은 것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잡들을 창출해 나가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일이 바뀌지 않고는 이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 나가고요. 사실 우리는 PEO, PCO 이렇게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것도 비즈니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럼요,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마이스 산업에도 이게 전부 보급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새로운 방법론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포괄적인 생태계 전부 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전 기관들의 업체들의 전부 같이 투입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워크포스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맞는 워크 스타일로 우리가 표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스마트 마이스 인더스트리를 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스가 다 업계들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요게 관련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그리고 정부 문광부죠, MCST.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광공사라든가 그다음에 PCO, PEO, 사적, 프라이빗 섹터. 그다음에 학계도 보니까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다음에 협단체들, 어소시에이션은 역할을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인데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각 관련 커미티들 있는데 요게 중심이 돼서 대학이라든가 이벤트 업체, CVB, PCO, PEO, 투어리즘, 그다음 컨벤션 센터, 그다음 전시,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잘 지원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스업이 생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다면 스마트한 마이스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각 부문에서의 롤 음. 그리고 액션 플레이를 짜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문광부에서는 마이스 4.0 음. 이라는 걸 하나를 그 기치로 내걸고 이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책 개발 이것을 하나의 최종 방향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토대로 한 그 로드맵이라든가 매뉴얼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요거에 대한 그 마이스 산업이 생산성 측정 시스템 예,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의 서비스 통계 같은 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리서치 업체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한림대도 있습니다만 다 이제 각 학교마다 이런 그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좀 특화해서 학교마다 특화해서 전문성을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커리큘럼도 리프레시하고 업데이트할 부분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단체에서도 요 마이스 산업이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워드 제도도 포상 제도도 하이 서비스 어워드 제도도 만들어서 포상하면 격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새로 스타트업에 대한 소개, 스타트업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PCO라든가 PEO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직원들을 리스킬하고 역량 개발을 하고 또 다른 베스트 프랙티스를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업체나 저 업계에서 따온 협회나 그런 데서 따온 걸 국가 행사 그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 제약서 차원에서 직접 글로벌 마켓을 뚫는 니치 마켓을 활용해서 돌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이스업이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각 정부라든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정부라든가 학계, 협회, 리서치 전부가 포괄적으로 돼서 이렇게 공통으로 해서 생산성 전체적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각각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쩌면 이번에 한 2, 3년 동안 마이스 산업이 위기였지 않습니까? 사실 항공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하이브리드든 온라인이든 교육을 이런 회의를 운영하고 할 것인가 전시를 하고 할 것인가 그런 돌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PO에서도 2, 3년 동안은 전부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5일간 현지에 안 가고 강사 초청해서 줌 미팅으로 해서 4, 5일간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오히려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인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교육들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가 해서 뭐 교통비라든가 물류 비용들, 세제비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런 걸 전략해서 다른 쪽에 더 활용을 하자 하는 추세고요. 하이브리드로 해서 어느 정도는 국내 참가자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참가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면은 더 정상성이 높지 않나 그런 차원도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마이스 업계도 과거에 뭐 이랬으니까 그걸 해서 주장하다 보면 뭐 코닥 상황이 안 되라는 법도 없으니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돌파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보니까 한국이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배달 업무, 딜리버리 쪽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오히려 더 매출이 높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그런 걸 잘 연결해서 한
것들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한 업체만이 해서 될 부분 아닌 것 같고요. 그 정계,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각 기업들, 상관학이다. 네. 예, 전부 산학관이 다 공통으로 우리 한국의 그 마이스 산업을 잘 그 발전시키고 모범되게 해서 뭐 종업원들도 많이 그 저 직업 창출에도 도움도 되고 수익도 많이 되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체가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쪽 부문에 저도 공부도 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우리 여기 황 교수님도 계시지만, 황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도 다 아실 텐데, 지금 ISO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컨벤션의 표준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황 교수님 아마 이야기 이따가 좀 코멘트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이제 일본에서는 서사이어티 5.0인가? 우리 뭐 예, 예, 인더스트리 예, 4.0 하듯이 예. 서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이 사회 관점에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린다라는 부분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10년 동안 일본에 가 계시면서 마이스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계셨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마이스 생산성에 어떻게 우리 상황을 너무 잘 계속 주시하셨던 것 같이 너무 정확한 이야기들을 짚어주셔갖고 저희가 저희 상황을 조금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황 교수님 혹시 코멘트가 예, 네. 예. 그 얘기,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재밌고, 그 질문은, 지금 서비스 쪽 얘기를 했는데, 제조업의 생산성 측정이랄지, 제조업에 대한 생산 접근하고, 서비스업의 생산 접근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어떻게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김준호 박사는 이제 일본이 되게 서비스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서비스의 뭐 퀄리티가 됐건 생산성이 됐건 간에 한일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두 가지 한번 질문 해볼게요. 예, 예. 예,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생산성 측정은 제조업에만 주로 해왔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지금 생산성 측정은 시작 단계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제조업의 생산성 측정은 생산성 본부가 중심이 돼서 아주 심도 있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서비스 쪽의 생산성 향상 측정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생산성 측정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마이스 산업의 생산성 측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순한 서베이 뭐 그런 게 아니고 특화해서 그런 점에서 아까 마이스 산업의 생산성 측정에 대한 걸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일본이라든가 그런 일본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일 간의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건데 일본에서는 사실 제조업도 물론 하지만 이 서비스 부문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도 많이 한 7, 80% 이상이 도움이 되고 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는 일반 생산성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가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 기구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별도로 둬서 모든 연간 서비스 우수 기업을 포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수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기적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 그 수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 뭐 행사할 때 수상식 할 때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 정부에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이라든가 방침 그런 걸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없잖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사례들은 몇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요 서비스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서비스 분야에 있어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 전시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산업의 구조 자체가 이제 한국의 제조업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제조 공장 예. 자체가 다 해외로 나갔고 이제 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희 70~80%가 다 서비스업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을 보여준다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는 근데 이제 아까도 나온 것처럼 무형성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시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서비스 생산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이게 진짜 당장 우리한테 닥친 일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공식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아까 이제 분자를 키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분자를 키우는 것 중에는 그 새로운 뉴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분자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새 우리 여기 전창대 대표도 있고 하지만 PCO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을 해서 기존의 국제회의 기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회의 기획업 플러스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더 붙여갖고 밸류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는 이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들에 대한 맨 아워 자체가 이제 되게 줄어드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과거에는 예. 우리가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규모의 행사다. 무조건 뭐 최소 한 10명 직원이 달라붙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10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 5명만 할 수 있다라든지 5명도 근무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공장만 자동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플랫폼 같은 게 들어와서 자동화 영역이 상당 부분의 사람이 하던 역할들을 대체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런 플랫폼을 과연 이제 누가 그거를 잡고 갈 것이냐. 물론 기술 업체들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이 기술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PCO와 기술 업체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PCO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필요해 정도까지 하고 기술 업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 요 마이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 좀 빨리 나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난 밸류 에디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쵸? 아까 그 플랫폼 통한 뭐 자동화도 좋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사실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프로세스 임프루먼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술 쪽에서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PCO라든가 PEO의 네가 이 업계 성격을 알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로 컨텐츠는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영하는 식으로 협업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질문 아무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하나 있습니다. 전창대 대표. 사실 저 생산성 본부라고 하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보통 ITQ, GTQ처럼 이런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발표 들으면서 본부가 하는 역할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하이브리드 마이스가 대표적인 사례겠지만 좀 다른 산업을 융합시키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도 결국 IT 기술을 지금 그 마이스 산업에 접목시키는 건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전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그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할 때 그걸 뭐 3D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것부터 그 가상 공간의 어떤 전시장 배치, 행사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운영하기 위한 자격증, 이런 것들도 그 생산성 본부 쪽에서 새로 뭐 신규 발굴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나요? 그런 것들을? 뭐 좋은 제안이고 생각인데요. 사실 그 생산성 본부에서는 생산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ITQ라든가 GTQ 자격증 그런 것 쪽에 이 확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참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산성 본부가 그 자격증 제도화해서 국가 자격증화하는 거죠. 생산성 본부가 운영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요 업계에서도 발전될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쪽 관련해서 인재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생산성 본부에서 요까지 앞으로 과제로 해서 제안하고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마이스협회에서 그 PCO 국제회의 그죠. 자격증 같은 것들을 민간 자격증화 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아니요. 사실 아니요. 예?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아닌가요? 네, 네네네.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지금 우리 전창재 대표가 말한 그런 자격증 저도 되게 도움이 되고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자격증은 뭐 생산성 본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한국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어요. 우리 노동부에서 하고 예. 있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가 자격증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요새는 한 2014년 요때부터는 요 자격증을 약간 민간에 약간 이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장롱 자격증 같이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이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라는 걸 사전에 인력공단이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마이스협회에다가 너네가 이제 이런 걸 좀 만들어 봐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랑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인력공단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인력공단이 다 승인을 해서 이거 국가 자격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창대 대표가 지금 건의한 것도 마이스협회를 통해서 마이스협회가 인력공단에다가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컨벤션 기획사만 했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기반이었으니까 이게 온라인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자격증도 필요한 것 같아라고 이제 하면 뭐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계속 다양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이스 협회 말고도 다른 협회에다가도 그런 걸 제안하는 곳들이 있으면 수시로 이걸 받아주진 않지만 1년 단위, 연간 단위로 해서 이걸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검토를 먼저 하죠. 검토를 하고 요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 우선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봐요. 이런 거 실제로 자격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격증 소지할 그게 있겠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생산성 본부도 마찬가지로 마이스 협회 같이 생산성 본부가 그 인력공단에다가 제안한 또 그 자격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경영학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격증 제안이고요. 아까 네. 여기 그 롤 부분에 있어서 어소시에이션 부분에 그런 것도 하나 그 네. 업계에서 요청하고 해서 학계에서 네. 요청하고 해서 그쪽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시 컨벤션 표준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표준이 개발되면 어떤 그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이제 표준화도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전문 인력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인증에서 그 다음번엔 자격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만에 의한 성장 또는 수출은 상당히 한계에 달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무역협회에서도 오늘 페이퍼를 보니까 어제가 12월 5일이 이제 우리 무역의 날이거든요. 이제 예. 거기 나온 얘기 보니까 그 무역협회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제조업의 서비스화, 이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플러스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의 뭐 생산성 향상도 있지만은 또 추가적인 지금 요즘에 그 새로운 부가가치는 다 서비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 김준호 의원 발표하신 내용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실은 메타버스 표준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표준화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게 인정,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현재로서는. 예. 오늘 예. 뭐 긴 시간 그 위원님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저기 이 마이스 업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내부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사실 외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많은 제가 알고 있는 PCO 업체들도 어려움에 버티지 못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육업도 활성화됐는데 또 이제 또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마이스업이 그 한동안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제 또 사실 단순히 이 행사 지원하고 행사 그런 것만 하는 PCO, PO들의 역할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 가지 않을 건가, 그런 염려가 돼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 업계에서 많이 제안도 하고 돌파를 찾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하면 정말 한동안 반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이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관이 정말 협력해서 개인 업체들, 프라이빗 섹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개발도 하고 끌고 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PO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네. APO 웹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네네네, 예. 한번 보려고요. 그 출판물들 꼭 참고로 네. 해서 보시고요. 거기서 서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피톡, 프로덕티비티 토크에 대한 것도 전부 모아져 있으니까 네. 들으시면 전부 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들으시면 네.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